네, 안녕하세요.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모시기 어려운 분 모시고 좀 재밌고 유익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정확하게 또 규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26번째 대책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뭔가 보완 대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다양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게 딱 하나예요. 규제 지역을 지정한 겁니다. 물론 이제 36곳을 추가했고, 이로써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총 111개더라고요.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으니까, 그 중에 또 아파트가 있는 건 한 17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지역들을 다 규제적으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슈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이제 좋은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게 관심사였었는데 세무 분야에 대한 이슈들도 많고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계속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셔갖고 부동산 세금에 관련해서 혹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이 분야에 깊이 있는 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실 전문가 모시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모 행사장에서 이분을 처음 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책을 보면서 또 이분을 알게 됐고, 최근에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가 이제 절세TV인데요. 절세TV에서 정말 좋은 정말 세무 정보과 상담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마침 이번에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책을 좀 사진을 먼저 봤거든요. 제가 딱 필요로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딱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오늘 좀 그런 좀 내용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들을 조금 공유해드리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절세TV 대표님이시고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세무사님인 것 같습니다. 윤나경 세무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틀린 얘기한 건 없죠? 네,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만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절세TV 대표 세무사이고요. 네. 또 절세TV CFP 센터에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 요즘 네.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 상담이 좀 많이 증가했나요? 네, 사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회사에서 받은 고객들 상담수만 해도 거의 3,000건 가까이. 3,000건이요? 세무사분이 몇 분인데 그것도 상담을 다 하셨어요. 상담 돌아오면 문의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 해드리는 문의도 계속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채용도 하고 있고, 고객들이 와. 이게 약간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사례도 좀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네. 고객이 했던 내용을 제가 듣고 네. 상담을 하고 고객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걸 또 듣고 다른 고객한테 또 조언을 해드리고 그러네요. 이게 계속 선순환이다 보니까 네. 다른 데서 못 들었던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해주다 보니까 이제 소개가 꼬리를 이어가지고 야. 계속 상담자 분들도 늘어나고 부동산 대책도 사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상담하고 가신 분들이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대책이 발표되면 또 불안하셔가지고 또 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게 좀 아마 의도치는 않았지만 네. 이번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좀 계속 3년 6개월 동안 계속 엄청 발표했잖아요. 바뀌었죠. 네. 그 정책의 수혜자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긴 해요. 공부해 놓으면 바뀌고 공부해 놓으면 바뀌고 하는데 네. 저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일반 납세자 분들은 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삼성 그룹의 회계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 수준이 많이 맞아요.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네. 세금 이슈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그 전까지는 솔직히 세금 신경 안 썼잖아요. 맞아요. 나오면 내고 그랬었는데 네, 네. 세금 공부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서 세무 지식이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 전에는 이렇게 네. 상담을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다 끝나고 세금 계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들 불안하시니까 계약금 치르기 전부터 계약서부터 검토. 갖고 있어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그거. 팔기 전까지도 계속 검토를 하고 나서 행위를 하세요. 이거는 되게 바람직한 행동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무금이라는 게 혹시 좀 기쁘게 내시는 분들도 물론 간혹 있긴 하겠지만 일단 맞아요. 내는 것 자체가 또 많아지는 것 자체가 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안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담 중에서도 조금 절세라는 팁을 이용해서 네.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도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좀 부자분들을 네. 좀 보면은 그분들은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세금 관리를 잘 해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항상 전문가를 두고 상의도 하고 네. 사실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부동산 대책이나 보도 자료가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세요.
근데 사실 이제 부자분들은 그렇게 보완해동하지 않으시고 전문가들과 이미 상의도 했고 진짜 투자할 물건인지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누구 명의로 할지 뭐 파는 게 좋을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이 바뀌면 그거에 맞게끔 조금 방향을 바꾼다든지 네. 막 뒤집고 그러지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조금 차이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셨는데요.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네. 세금 읽어주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네. 이 부자들의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체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도 분명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좀 팁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책이 내용이 담긴 책 맞죠? 네, 사실 세금 읽어주는 부자 저희가 네.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겹치는 상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건수가 많은 거잖아요. 유사한 사례들이. 예. 유사 사례가. 그래 저희가 이번에 책을 제가 정리를 할 때 최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거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사례를 내면서 이 사례들이 누구한테 유용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종부세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종부세 내시는 분들만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종부세를 내나라는 착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1.3%밖에 안 된대요. 그 1.3%만 알고 있는 정보를 대다수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세금 읽어주는 부자라는 의미가 그들은 이미 하고 있고 그들과 상담했던 내용을 좀 집약해가지고 앞으로 부자가 되실 분들, 네.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실 분들, 이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례와 같이 함께 이제 집합을 해가지고 책이 네.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3%의 어떻게 보면 비법들을 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종부세를 낸다는 게 이제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산이 경제적인 부가 늘어났다라는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또 조금은 그래도 위안이. 심적 위안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양 세금 낼 때 조금 절세를 해서 예,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진짜 부자 분들이 네. 세금 전략이 좀 다른가 일반인 분들랑? 조금 다르긴 해요. 사실 그 일반인이라는 의미가 아예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죠. 너무 예. 사실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속상했던 적도 많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하셨지? 솔직히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네. 저는 매년 이게 환급을 받아요. 너무 많이 냈다고. 저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거야. 네. 정부에서도 갖고 가라고 할 정도로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들을 환급 받기 전에 제대로 제출했으면 그거 뭐 은행에 넣어놓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샀으면 지금 얼마가 올랐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들이 좀 다른가요? 사실 이게 각각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 네. 소장님은 자산 활동을 하면서 했던 소득세나 연말정산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내고 환급받고 이런데 사실 부동산을 처분을 하거나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자산 승계에 관련된 업무예요. 아, 그러니까 자산 관리.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자산 관리가 되는 거고 얘를 갖고 있는 것도 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 관리예요. 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갖고 가야지 온전한 자산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처분을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서 이걸 유동성을 확보해서 다른 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꽤 괜찮은 물건이라서 자녀들한테 증여해 줄 수도 있고 혹시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이라는 행위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자녀들이 부를 승계를 받아서 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세금을 낸 이후에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네. 그런 플랜 전혀 없이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 물건은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가볍게 하실 네네. 수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로 하면서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다주택자로 되면서 이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예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최근에 또 법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법인 투자.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명의를 분산할 수 있었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정책 팁인데 뭐 이제 6.17 대책 이후로 그냥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잖아요. 작년까지도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방법을 유도를 했던 부분이 사실 법인 전환, 현물출자 관련돼서 세금 양도세 2월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고 득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일단 막아놓으니까 네. 법인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지금 이제 자산 승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최근에 증여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뉴스 봤는데 맞나요? 맞아요. 증여 상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여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부자들, 재벌들만 한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일반 세대에서도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많은 건수가 실적으로 이게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수백 건, 수천 건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공시지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속이나 증여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늘어요. 예전에는 지금 기준 뭐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네. 그럼 한 1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내 자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숫자는 다르죠. 지금은 아파트 한 채도 10억이 넘는데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 기억이 나는 게 나이가 어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2000년도에 제일 유행했던 광고가 뭐냐면은 BC카드 광고였어요. 네, 2000년도에. 예. 그때 이제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1대였고 2대가 이제 송혜교였었는데 네. 그냥 부자 되세요. 맞아요. 그때 그 부자의 기준이 1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주택복권 할 때만 해도 뭐 1억 5천 5천만 당첨돼도 원 이런. 어마어마 막 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세법 기준이 안 바뀌어요. 네. 이 정도 분위기가 올라오면 사실 10억이 아니라 그렇죠. 더 올려주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세수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올릴 것 같고요. 네, 지금 서울시 평균 시세가 아파트로 10억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반수가 과반수가 다 예, 다 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세금 읽어주는 부자를 준비를 한 게 이제는 네. 상속, 세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 아니다. 네.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서울에 상속세 준비해야 되고 증여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도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야,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건 누구나 일단 중상층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죠. 집 한 채만 있어도. 해야 되네. 왜냐면 이미 10억 원 집에 살고 계신 여러분은 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 일단은 재산세도 올라갈 거고 종부세도 내실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뭐 증여든 상속이든 해야 될 경우에는 분명히 사전에 이런 지식 좀 필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이 책을 좀 먼저 봤어요. 네네. 근데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에필로그가 뭐 그렇더라고요. 세후 수익이 진짜 수익이다.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그만큼 세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금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네. 세금 전략 없이 들어갔다가 내가 투자한 거 이상도 못 뽑는다. 그런 경우가 그런 진짜 분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분들 경우에는 네네. 지금 세법 최고 세율이 42%예요. 내년에는 45%까지 예. 올라갈 거고. 네. 근데 지방세까지 더하면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46.2%니까. 네. 근데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이면 현재 내야 되는 것 중에서 추가 20%를 더 내요. 그러면 62% 맞죠? 70%가 가까이 되죠. 그러다 예. 보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년 만에 투자를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몇 년 자금을 묶어놓는데 묶어놓은 거 대비해서 70%를 버리고 나온 거면 이익이 나도 30%를 그러니까 1년에 30%가 아니라 몇 년 동안 30%를 얻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종부세를 중간중간에 그렇죠. 내면은 냈다면 물론 종부세까지 재산세 내고 다 종부세 내고 내고 양도세 취득세까지 내면은 내고 그럼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집 왜 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 뭐 집 팔아서 보통 이제 뭐 취득을 얼마해서 이만큼의 지금 시세예요, 호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딱 보면 이 이익인 것 같은데 세금 빼고 대출 받아서 사실 뭐 하잖아요. 아, 대출 이자도 또 있네, 맞아. 네, 대출 빼고 나니까 네. 어머 똔똔이네. 근데 나는 일단은 최소한의 자금을 몇 년 동안 묶어놓고 내가 수익 활동을 하면서 이 부동산에 세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출 갑자기? 이자며 예. 뭐 세금이며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을 할 거 그랬나요? 그냥 아무 주식 다 올랐던데 올해는. 그러니까요. 네. 세금만 내고 그냥 애국자들인데 어때요? 진짜 세후 수익이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네, 지금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극단 사례이긴 하지만 거의 수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네.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방법이 있어요, 다들도. 그래도 준비는 할 수가 있죠. 예측을 한 상태면 자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도 있고 네네. 처분 시점이라든지 네네. 이거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상 하게 됐어요. 대출 알겠습니다. 규제도 그렇고. 결국은 세금 읽어주는 부자를 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좀 본격적인 내용이 네. 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 2020년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불구하고 네.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나간 거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거라고는 세금을 역대급으로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냈던 것이 지금까지 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도 정리 중이신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네, 내년에는 더 많이 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상해봐도 세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맞아요. 세법이 바뀌기 세율이.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마 더 규제를 더 강화하면 강화할지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급변하는 세금 역제 그리고 정책이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네. 정책 바뀔 때마다 그거 네. 상담해주고 수습하고 공부하고 아 공부를 또 하셔야 되죠. 해야 돼요. 발표가 나오면 어제도 막 국토부 자료 나왔잖아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보는 거와 동시에 기자분들이 또 빨리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도자료가 나오면 저희 고객분들이 네. 보도자료 나온과 동시에 전화를 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저도 늘 보나 봤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풍선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 어느 입지에 영향을 받는데 아마 세무 쪽이 얘기 많기 때문에 네. 바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1년을 준비하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런 세무 얘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얘기들을 좀 읽어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지금 아까 우려하신 대로 1주택자 분들도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솔직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살다가 팔아도 비과세였잖아요. 네, 한 번도 세금 안 내신 분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제 이런 비과세 요건들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투자자들도 계시겠지만 1주택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도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네. 책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 뭐 거주요건 같은 경우는 이미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네네. 거주주택을 딱 지키셔야 파리 해요. 대책 2017년도에 나온 대책입니다. 네, 예.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보유뿐만이 아니라 거주도 하셔야 되고, 거주. 예,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갖고 예, 있는 실거주 부분이기도 요건. 하고, 네. 사실 양도세라는 1세대 1주택을 할 때는 양도 당시에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네. 적용을 해주는 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렸냐면 집이 두 채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좀 덜 본 게 있다. 네. 그럼 걔를 먼저 팔면 네. 집이 한 채밖에 안 남으니 그렇죠. 이제 거주 요건, 보유 요건 충족시켜가지고 9억까지 세금 안 낸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절세하는 상황에서 네.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절세 팁이었죠. 그래서 이제 1주택 재테크라 그래서 맞아요. 계속 비과세 받으면서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해서 이득을 계속 자산을 증식시키신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이게 법이 재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시는데 2021년부터 네네. 예, 어떤 겁니까? 최종적으로 예. 1주택자가 돼서 네.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년을 기다린다는 게 네, 무슨 양도 일이에요? 당시에 지금 제가 1주택인데도 네.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팔았잖아요. 어. 뭐 한 10월에 팔았고 네. 10월에 팔았으니 이제 나는 한 개밖에 없으면은 12월에 팔면 네. 사실 비과세로 팔 수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10월에 팔면 네.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또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자금 계획이 문제가 생기실 그럼요. 분들이 이게 사실 전세나 뭐 대출 쪽으로도 그렇고 예.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집이라는 게 들어가서 사실 분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 하실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2년을 묶어두면 네. 자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계획에 전반적으로 사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유치원 보내야 돼요, 뭐 학교 보내야 돼요, 뭐 그때까지는 그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나와야 돼요. 사실 상담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좀 많으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교육상 네. 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지역으로 못 간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못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이 부분이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며칠 전에 똑같은 사례를 네. 뭐 저는 세무 전문가 아니고 저한테도 하소연을 듣는 걸 네. 하셨는데 대치동에 이사를 가셔야 돼요. 맞아요. 학교를 배정 받았어. 근데 목동에 살던 분이에요. 목동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여기 걸린 거예요. 근데 목동 집은 오늘 안 살고 세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야지 대치동 집을 살 수 있는데 잔금을 못 치겠대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럼 세금을 다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팔기
팔지도 못하고 팔지도 그렇죠. 못하고, 네. 그러면은 자금이 투자한 것보다 더 아까 70% 세금한 것처럼 이런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적하게 되시는 거죠. 어떻게 큰일이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게요. 제가 이걸 네. 다 알면 여기 앉아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들도 맞아요. 고려하셔서 이사 계획을 짜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지금 발표된 게 아니고 올해 작년에 발표된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거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제 발표된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 시행? 이런 건 조정 대상 지역 선정할 때나 그렇고 네. 대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2년 전부터 이렇게 예고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아셨으면 준비를 조금 더 하셨을 텐데 안 하시고 혼자만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일단은 실거주 요건 이게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에 해당되면은 제외죠. 다행히. 특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가 가장 많아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내가 이제 이 집 하나의 집을 사서 1년 이상은 갖고 있었어야 돼요. 네네. 이건 파리 대책 이전으로 얘기를 하면 뭐 거주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네.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집에 이사 갈 때 첫 번째 집을 팔고 두 번째 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두 번째 집으로 일단 이사를 갔어요. 네. 근데 나의 의도는 네. 한 집만 갖고 있고 싶었는데 안 팔린 거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세법 용어로 일시적 2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집을 팔 때 나는 A만 있는 게 아니라 A와 B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먼저 샀던 집을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나온 거니 네. 이제 기존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은 3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교체된 기간이. 예, 근데 예. 이제 12, 16 이후로는 1년 내에 팔고 전입 이제 새로운 집에 다 해야 되는 건데 요런 규정은 어쩔 수 없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네. 다행스럽게 그래서 빼주는 거죠. 이 특례 조항들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파리 대책 이후에 산 집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전에 산 건 상관없죠? 그 이전에 산 것도 최후 2년은 적용이 되십니다. 최후 2년 네, 적용이 돼요? 그 일시적 2주택 그 부분까지 하신 분은 괜찮은데 네네. 그걸 적용 못 하신 분도 있잖아요. 사실 뒤에 앞에 거를 팔아야 되는데 뒤에 거를 먼저 파신 분들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그러네. 먼저 팔려. 그렇죠. 원래 먼저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 사정상 이게 더 반대로, 예, 네.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껴뒀던 건데. 9억 비과세 관리로 네, 그런 예. 분들도 예외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혜택은 반드시 좀 미리 챙겨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아닌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굉장히 좀 혜택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것들도 좀 축소된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올해도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네.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네.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예, 이것 때문에 또 기간도 맞추고 막 그런 맞아요. 거. 예. 딱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서 쓸 때도 일수 계산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네. 만으로 딱딱 맞춰야 네.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3년 이상 갖고 있으면은 장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년이 넘으면은 이제 3년이 넘는 시점부터 10년까지 최대 30% 가까이 혜택을 주는 거를 네. 1세대 1주택자는 80% 가까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혜택 컸죠.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 시세 차익이 10억이면은 8억 선에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또 9억까지 비과세 하고 비과세니까, 나면은 그쵸, 그쵸.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몇 억씩 이익을 받는데도 네. 몇 백만 원 세금 내고 끝내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 갖고 있고. 있었는데 예. 굉장히 몇십억 빚인데도 그렇죠. 예, 네, 80억 받으면은 예, 80% 받으면 80% 받고 받으면, 뭐 9억 예. 빠지고 막 이러다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세금 거의 안 내고 넘어갔었는데 네네. 이게 올해도 한번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네. 그 거주 요건이라는 게 제가 아까 파리 대책 2017년도 파리 대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그렇죠. 거주 요건이 없었죠. 보유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보유를 10년을 해도 80%를 안 해줬던 게 그 올해 2020년도에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80%를 받으려면 2년을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 9억.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8년을 가지고 있으면 9억까지는 혜택 보니까 9억 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네. 그것도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를 파리 대책 이전에 샀어도 거주 요건을 묻지는 않고 9억까지는 해주는데 네. 더 혜택 받고 싶으면 네. 2년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실거주 요건. 네, 네. 그래서 80%까지 해주겠다는 게 올해 정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네.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나눠가지고 각자 혜택을 주는 거예요. 파리 대책 이전이라도. 예. 그럼 실제 내가 10년을 갖고만 있었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80%가 아니라 40%까지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중요한 게 양도 시점이 맞아요. 이건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시점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올 초반에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은 이 규정도 내년에 적용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이미 공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에 서두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가주택이고 거기 낡은 아파트들이라 가지고 들어가서 안 사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쵸. 올해 안에 바로 하시면 80%고 내년 넘어가시면 근데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방송 나갈 때쯤 이미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네네. 근데 이거 좀 저는 이제 세무에 대한 정말 무식쟁이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소급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모르고 샀잖아. 맞아요. 네, 산 시점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맞아요. 소급 입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급 입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거 근데 뭡니까 지금 이게? 파리 대책부터 계속 소급 입법을. 예. 그러니까 이제 소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 남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말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 지금 정책들이 계속 그렇게 발표되고 있어서 예. 저희는 수습하는 상황에서 지킬 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집을 사는 현실이고요. 시점에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예, 그냥 8년 갖고 있으면은 아니 뭐 장기 뭐 특보 받을 수 있으면 그때 팔면 되겠지. 맞아요. 뭐 이런 심정이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내가 갖고만 있고 전세 주고 난 딴 데 살고 예. 그래 갖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 봐야지 하는데 네, 많은 아무튼 분들이 손해 보셨죠. 아무튼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양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팔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거주 요건과 소유 요건들을 이렇게 강화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두 개 다 네, 고려해야 같이 된다. 봐야 같이 된다. 고려해야 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은 현 법 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챙길 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양도 시점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세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실거주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테크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지금 정부 정책이 사실 실거주하는 건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투기라고 봐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략을 정부 정책에 맞게끔 세우는 것도 네.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걸 주택으로 안 본다고 배웠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분양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발표되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무주택자들이 하는 것들이 어차피 기준주택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분양받아서 혹은 가점이 안 되면 이제 분양권을 사서 네.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이사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많이들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기간이 겹칠 수도 있고 바로 이사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걸 주택수로 본다며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분양권은 딱지인데 이거를 주택수에 본다. 그냥 권리인 거잖아, 권리. 맞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발표가 돼서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법이 발표가 그럼 이게 됐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법이? 다주택자로 들어가게 그럼 되시게 분양권 되죠. 하나, 주택 하나, 네.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하나 팔 때 그 중과 영향을 받고 미치신 중과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이런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1년부터 산 것들에 대해서의 그전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 네. 아까 소급과세 금지 네. 이것처럼 네. 과거에 산 것까지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인정해주겠다는 게 괜찮으시겠다. 예, 그대로 그 예전 법을 적용을 하고 예. 2021년부터 사는 분양권은 예.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그나마 그러면은 조금 혜택을 그럼 준 2020년 12월 31일자 산 거는 괜찮고 주택수 포함 안 하고 네네. 2021년 1월 1일자 산 거는 주택수에 포함되고 분양권 얼마 남진 않았지만 네. 많이 사시겠네요 지금. 그러게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좀 사는 걸로 빨리 서두르셔야겠어요. 아무튼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근데 그때부터 사는 것들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혹시 분양권 관련되셔서 매수 계획이 있던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아마 큰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이나 단기 보유한 주택들 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이죠. 세율이 좀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2021년도부터 올랐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른 거예요, 이건? 세율이 일단은 어제 발표된 자료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는데 네. 그전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읍면 지역 빼고는 거의 다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방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주택자가 되시기 때문에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는 내야 될 기본 세율의 10%를 더 냈는데 네. 내년 6월 1일부터는 20%를 더 내고 와. 3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는 20%를 더 냈는데 네. 30%를 더 내면 아까 최고 세율이 바뀌어요 또. 네. 이제 2020년까지는 6%에서 42% 하던 게 네. 2021년부터는 네. 6%에서 45%인데 예. 45% 하고 30%를 더 받으면 72%인데 이게 지금 지방세를 말씀 안 드린 거잖아요. 지방세 몇 프로예요? 지방세는 여기에 10%니까 예. 7.2% 거의 더 네, 벌면은 80% 가까이 예, 수학을 못하지만 79.2%가 되나요 지금? 네, 그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80% 가까이 세금을 내는 건데, 네. 예, 그럼 뭐 여기 뭐 남는 게 없죠. 예, 뭐 보유세 또 그렇죠. 대출 이자 또 내야 되고 그러면은 3주택자부터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네요. 심각한 상황이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좀 더 맞물려 가지고 바뀐 게 주택 원래 그 세법에서는 네. 단기간 보유한 거를 원래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단기 보유하면은 세율을 높여서 보통 이런 것들을 투기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주택 같은 경우는 1년만. 보통 1년만. 다른 부동산은 2년 이상인데 네네. 주택은 1년이었는데 요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게 또 6월 1일 기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요거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네네. 네. 그래서 규정이 되게 애매해요. 2020년 뭐 하반기에 구입하셔가지고 파시는 분들은 네.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60%이냐 뭐 기본 세율이냐 아주 너를 떼어요. 네네. 그래서 파는 시점을 진짜 고민을 하셔가지고 파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그걸 실어놨어요. 어. 취득을 하고 나서 1년이 되는 시점, 2년이 되는 시점에 보면 6월에서 8월 사이, 4월에서 6월 사이가 했을 때 세율이 네. 달라진다. 네. 이거는 앉은자리에서 하루 차이만 나도 20-30%씩 세율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21년도도 상반기에 네, 산 거랑 하반기에 산 거랑 천지 차이네요. 네, 차이가 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양도가. 그 전에 취득한 걸 파실 분들은. 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이 맞물리기 때문에 파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이렇게 단기 보유하신 분들 과거는 이제 1년 이상만 해도 됐지만 6월 1일부터 법이 1년과 2년 이렇게 사이를 둬요. 그러니까 2년으로 강화시킨 건 거죠. 세율을 네. 단계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외로 또 많으세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만 그런 거죠? 네. 비규제 지역은 괜찮아요, 그럼? 비규제 지역이 사실 지금 뭐 거의 남진 않았어요, 솔직히. 거의 남진 않았고 네. 예. 조정 대상 지역만 그렇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괜찮고 그럼 6에서 42% 그냥 그대로. 예, 그 정도로 하는 거고 근데 단기 보유는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단기 보유는 그럼 규제와 상관없이 다 바뀐 예, 거예요? 다 바뀌게 되시는 그럼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단기는 상관없이. 예. 아무튼 예. 지금 세율도 올라가고 이런 이제 규제에 대한 지역도 넓어졌고 좀 아무튼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 우울한 얘기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부자 되는 그래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좀 꼬인 사례들만 말씀해 주셨는데 2부에서는요. 저희가 좀 이제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풀었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론을 공부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좀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부에서는 이런 상담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일단. 재밌어요. 2부 때는 좀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네. 옛날 얘기를 하듯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